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윤서연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낮과 밤의 구분은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온기, 혹은 저택을 감싸는 서늘한 공기의 차이일 뿐이었다. 2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영원한 밤이 되었지만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났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그녀의 청각과 후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미세한 균열을 감지해냈다. 지금 그녀는 남편 강지훈이 흔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묵직한 오크문이 닫히는 소리. 대리석 바닥 위로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고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값비싼 향수를 뿌렸지만 오늘따라 그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땀 냄새와 다른 여자의 옅은 플로럴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능숙하게 다정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서연아, 나왔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지루하지는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여보, 오미나 씨가 책도 읽어주고 정원도 함께 산책했어요. 오미나,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간병인. 지훈이 직접 고용한 여자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그녀의 존재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고 형식적이었다. 그래, 다행이네. 미나 씨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의무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오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오셨어요. 저녁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젊음의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만이 감지할 수 있는 교활한 승리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자신이라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지나쳐 주방 쪽에 오민에게 향하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저택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인지를. 식사 시간은 언제나 고요한 전쟁터였다. 지훈과 미나는 서연을 위해 세심하게 음식을 설명하고 접시에 덜어주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잘짜아인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서연은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그들의 숨소리, 그리고 식탁 아래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발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거짓말을 읽어냈다. 서연아, 이 스테이크 정말 부드러운데 내가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웠어. 미나 씨 솜씨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지훈의 칭찬에 미나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세요. 사모님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서연은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톤에 섞인 자신을 배제한 채 둘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유대감을.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탄닌이 혀를 감쌌다. 한때 그녀는 와인 한 잔만으로도 생산 연도와 포도 품종을 맞출 수 있는 뛰어난 미각을 가졌었다. 지금 그 미각은 배신과 기만의 맛을 더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좀 많아서 먼저 잠자리에 들어 기다리지 말고.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서연을 그들의 시간 밖으로 밀어내는 명백한 구실이었다. 곧이어 미나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거대한 괴종시계의 추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파의 부드러운 벨벳 천을 천천히 쓸었다. 이 가구들, 이 집, 그리고 남편의 회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회사를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키운 것은 바로 그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사고 전 금융계의 마녀라 불릴 정도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자랑했다. 수백억이 오가는 계약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남자들로 가득한 이사회에서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2년 전 모든 것이 변했다. 빗길 속에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을 잃었다. 의사는 유리 파편이 시신경을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세상은 끝없는 어둠에 갇혔고 남편 강지훈이 그녀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사고 이후 지훈은 헌신적인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을 떠맡았고 아내를 위해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했으며 언론 앞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연기했다. 사람들은 그의 위선에 감동했고 서연은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무력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나 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어둠은 그녀에게서 빛을 앗아갔지만 대신 더욱 날카로운 통찰력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계산된 의도를 읽어냈다. 그가 회사의 중요 결정에서 그녀를 교묘하게 배제하는 방식, 그녀의 개인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조금씩 옮기는 과정, 그리고 오미나를 자신의 눈과 귀로 심어놓은 치밀함까지. 서연은 손을 뻗어 더듬거리며 피아노를 찾았다. 차갑고 매끄러운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자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구슬프면서도 강인한 선율이 어두운 저택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현재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그녀는 연주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 그는 한때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였다. 야망은 컸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그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것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오미나는 그 계획의 중요한 일부였다. 처음에는 순진하고 착한 얼굴로 접근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숨소리에서, 그녀가 자신을 부축할 때 스치는 손길에서, 그리고 그녀가 지훈과 함께 있을 때 미묘하게 변하는 목소리, 톤에서 그녀의 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뱀이었다. 피아노 소리가 점점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분노와 배신감이 선율에 실려 터져나왔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 언제까지 무력한 장님 행세를 하며 그들의 기만을 지켜봐야만 할까? 그녀는 사고의 진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 단순한 빗길 사고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 브레이크가 유난히 밀렸던 기억, 그리고 반대편에서 덮쳐오던 트럭의 불빛,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저택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두 눈은 멀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익숙한 감각에 의지해 자신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를 지날 때 그녀는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주 작게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문틈을 비집고 나와 차가운 복도를 기어다녔다. 지훈과 미나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서연의 예민해진 귀에는 그들의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계획대로만 되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위임장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지훈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뒤를 이어 미나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있다고요. 자기가 지은 성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은 눈먼 죄수일 뿐인데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고 숨을 죽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들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온몸의 감각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모든 말을 듣고 모든 거짓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눈먼 사자를 우리에 가뒀다고 생각하겠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둔 것은 사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발톱을 갈고 있는 암흑의 포식자라는 것을. 그녀의 시간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윤서연의 세상은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였다. 낮에는 온순한 아내이자 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감각은 저택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는 레이더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과 오만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로 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서연은 갈증을 핑계로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시력을 잃은 후 그녀는 자신의 무게를 분산시켜 대리석 바닥 위에서도 소음을 최소화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목표는 주방이었지만 1층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얼음이 담긴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강지훈과 오미나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서연이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성공을 눈앞에 둔 자들의 흥분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다. 서연은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내일 이사회만 무사히 넘기면 윤서연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까지 전부 내 손에 들어와. 지훈의 목소리는 위스키에 취해 있었지만 그 안에 계산적인 냉철함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미나가 교활하게 웃으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건가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처럼 달콤했다. 그 눈먼 여자가 앉아있던 모든 자리가 이제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회장 사모님 자리 말이에요.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 눈먼 여자라고 불렀다. 마치 이름도 없는 사물처럼,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처럼 취급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물론이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미나야. 2년 동안 그 성가신 여자를 돌보느라 고생 많았잖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야. 내일 서연이가 자산 처분 및 주식량도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해야 해. 변호사도 이미 다 준비시켜놨어. 위임장.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개인 자산까지 전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것이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미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언제나처럼 불쌍한 표정으로 사장님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득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눈뜬장님인데 서류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읽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그들의 잔인한 대화는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혹시나 남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오해는 아닐까 했던 일말의 기대.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어둠 너머의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비밀리에 관리하던 차명 계좌,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남겨둔 회사의 비상자금까지. 지훈은 아직 그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사고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제 그것들을 가동시킬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가장 먼저 최 이사를 떠올렸다. 최광현 이사. 그는 아버지의 창업 동지이자 그녀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지만 1년 전 지훈과의 의견 충돌 끝에 강제로 은퇴당했다. 지훈은 그를 구시대의 잔재라며 내쫓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지훈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최 이사를 제거한 것이라는 것을. 최 이사라면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무엇보다 의리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지훈과 미나는 그녀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여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와 전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미나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만년필이 있는데 서재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찾아다 줄래요? 갑자기 그 만년필로 일기라도 쓰고 싶어졌어요. 미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먼 주인의 변덕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서재로 향했다. 서연이 노린 것은 바로 그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나가 나가자마자 미리 외워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고 전 사용하던 비상연락용 공중전화 번호였다. 수신자 부담 전화였고 상대방이 받으면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만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 이사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빠르게 말했다. 최 이사님, 저 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상황과 지훈의 음모를 설명했다. 최 이사는 처음에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아가씨, 정말입니까? 그 강서방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올 겁니다. 제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할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자금의 위치, 그리고 접촉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 모든 것은 암호와 은어로 이루어져 있어 두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미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때가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제자리에 앉는 것과 거의 동시에 미나가 만년필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찾았어요, 사모님.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잉크가 다 말라버렸네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만년필을 건네받았다. 괜찮아요. 그냥 손에 쥐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미나 씨. 그녀의 손에 들린 차가운 만년필은 이제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방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암흑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거대한 복수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뿐이었다. 윤서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의 이름은 박성준. 강지훈이 최근에 고용한 젊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법률가로서의 중립성보다는 의뢰인에게 아첨하며 성공을 갈망하는 조급함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완벽한 꼭두각시였다.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그 역시 초조해하고 있었다. 서연아, 박 변호사님이셔. 전에 말했던 회사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소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의 칼날을 똑똑히 보았다. 박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
강 사장님께 모든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서류는 사모님께서 보유하신 일부 비상장주식과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강 사장님께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항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막힘없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로 가득 찬 내용은 듣는 사람을 현혹시켜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그들은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서류 낭독이 끝나자 지우는 준비된 인주와 도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 서연아, 이제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힘든 결정이라는 거 알지만 날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직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 머리가 너무...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가냘팠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아침에 이마에 발라두었던 차가운 크림의 감촉을 떠올렸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지훈이 당황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옆에 서 있던 오미나도 걱정스러운 척하며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미나의 손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짜증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지금 같은 상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장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계약은 손 없는 날에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날도 흐리고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과 박 변호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서연이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시력을 잃고 미신에나 의지하는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편견이 바로 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연기에 넘어갔다. 알았어, 서연아, 당신 말이 맞아. 무리하면 안 되지.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푹 쉬어. 그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박 변호사를 돌려보냈다. 그들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이 거실을 나간 후 서연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일단 하룻밤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최 이사가 움직여 주어야만 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자택에서 최광현 이사는 서연과의 통화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의 후계자이자 친딸처럼 아꼈던 서연 아가씨가 그런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이, 그는 강지훈의 야망을 처음부터 경계했었다.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서연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곁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켰다. 하지만 서연이 강지훈과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랑에 빠진 서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경영인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던 것이다. 최 이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회사에 있을 때부터 신뢰했던 핵심 인력들이었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회사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의리를 간직한 사람들이었다. 나 코의 광연이네. 오랜만일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네.
그는 서연의 안전을 위해 자세한 내막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강지훈 사장의 최근 행보와 자금 흐름, 그리고 박성준이라는 변호사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연락망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은퇴한 재무팀장, 법무팀에서 밀려난 변호사, 그리고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는 그의 옛 비서까지.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더라도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정원을 산책했다. 이번에도 오미나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서연은 정원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석등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아버지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다. 그녀는 미나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조각을 석등에 흔들리는 돌틈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나무 조각에는 그녀가 직접 새긴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다. 그것은 최 이사와의 약속된 암호였다. 계획 1단계 성공, 추가 지시 바람, 사고 기록 조사 요청.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손끝의 감각으로 암호를 새기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해냈다. 다음 날 새벽, 최 이사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서연의 저택 근처를 찾았다. 그는 마치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정원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약속된 장소에서 그는 손쉽게 나무 조각을 찾아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익숙한 암호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비장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그의 인맥을 통해 2년 전 서연의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그리고 사고 차량을 폐차 처리했던 업체까지. 그는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같은 날 오전, 지우는 어제보다 더욱 단호한 태도로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아, 오늘은 컨디션 괜찮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더 이상 연기할 생각도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알겠어요. 여보.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직접 재무팀장과 화상통화를 하게 해줘요.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돈 문제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지훈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재무팀장과의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물론 그 재무팀장은 지훈이 새로 앉힌 자신의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준비된 대본을 줄줄 읊었다. 하지만 서연이 진짜 노린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통화가 연결된 노트북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귀는 재무팀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들까지 포착해냈다. 동료 직원들의 대화 소리,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음,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까지. 그녀는 그 소리들을 통해 회사 사무실의 현재 분위기와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재무팀장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네, 사모님. 여기 여의도 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본사. 그녀는 그 정보를 머릿속 깊이 새겨두었다. 그것은 나중에 그녀의 방역에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도장을 찍는 신용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일부러 손을 떨어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묵직한 옥도장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와 함께 이가 빠져버렸다. 어머나 미나가 과장되게 소리쳤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손에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품인데 이가 빠진 도장을 어떻게 함부로 찍겠어요. 불길해요. 새 도장을 파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완벽한 마무리였다. 지훈은 분노에 차서 자리를 떠났지만 서연의 논리를 반박할 수는 없었다. 미신을 핑계로 한 그녀의 완강한 저항은 그들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연은 며칠의 시간을 더 벌었다. 그 시간 동안 어둠 속의 조력자 최 이사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을 터였다. 깨진 옥도장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좌절감과 조바심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마치 보이지 않는 도끼처럼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수시로 그녀의 방에 들어와 새 도장은 언제쯤 준비되는지,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떤지를 다그치듯 물었다. 서연은 그의 압박을 꿋꿋이 견뎌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최 이사와의 비밀 통신은 계속되었다. 정원의 낡은 석등은 그들만의 우체통이 되었고, 작은 나무 조각과 돌멩이에 새겨진 암호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실어 날랐다. 최 이사는 밤낮으로 움직이며 지훈의 뒤를 캤고, 서연은 그의 보고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이사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겁고도 중요한 내용이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위스 제네바 알레만 박사, 시신경 재생 임상시험, 성공률 불확실, 막대한 비용, 그러나 유일한 희망.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스위스, 시신경 재생. 그것은 그녀가 2년 동안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단어들이었다. 사고 직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은 모두 그녀의 상태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현대의학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희망이라니, 그것도 성공률이 불확실한 임상시험.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갈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혹은 수술대 위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복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다. 청각과 촉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표정을 직접 보고, 그들이 숨겨놓은 서류를 제 눈으로 읽고, 그들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에게 시력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문제는 어떻게 지훈과 미나의 감시를 뚫고 스위스까지 갈 것인가였다. 대놓고 눈수술을 받으러 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이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녀에게는 완벽한 위장 계획이 필요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일부러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진 연기를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척 소리를 질렀고, 낮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오미나가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려 하면 그녀는 접시를 밀쳐내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지훈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의 정신적 붕괴는 오히려 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또 하나의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었다. 결국 지우는 집안의 주치의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주치의 김 원장은 사실 서연의 아버지와 수십 년 직이었으며 최 이사가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둔 상태라는 것을. 김 원장은 서연의 충실한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김 원장은 서연을 진찰한 후 지훈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깊은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뭡니까?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야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보다 그녀를 합법적으로 격리시킬 방법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사모님께 필요한 것은 병원의 답답한 환경이 아니라 완벽한 안정과 심리 치료입니다. 제가 알기로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아주 유명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레만 호숫가에 빌라 세레니티라는 곳인데 세계적인 명사들이 심신 안정을 위해 찾는 곳이죠. 그곳의 프라이버시는 철통 같고 치료 프로그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자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아내를 아주 멀리 보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척하자 김 원장은 결정타를 날렸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지금은 사모님의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몇 달만 집중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안정을 되찾으실 겁니다. 지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제안이었다. 서연을 스위스로 보내면 그는 방해받지 않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녀가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터였다. 게다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막대한 돈을 썼다는 사실은 훗날 그의 헌신적인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보낼 준비를 하죠. 지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서연은 최 이색에 새로운 암호를 보냈다. 독수리가 둥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길을 열어라. 최 이사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비밀 자금을 이용해 빌라 세레니티에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동시에 제네바 대학병원의 알레만 박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익명의 기부자 형식으로 막대한 연구 기금을 전달하고 VVIP 환자의 극비 수술 일정을 잡았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출국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다. 지훈은 서연의 짐을 챙기는 오민에게 신신당부했다. 가서 그 여자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똑똑히 감시해야 해. 매일 나한테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이건 치료가 아니라 유배야. 알겠어. 오민아는 고양이처럼 교활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 손바닥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감시하러 가는 대상이 사실은 자신을 사냥감으로 점찍은 포식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까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몸조심해. 여보,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회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네가 없는 동안 네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 또한 속으로 대답했다. 마음껏 즐기세요. 여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내가 돌아와서 파도처럼 부숴버릴 테니. 비행기는 마침내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지는 것을 서연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 비행의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찬란한 빛일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세레니티는 지상 낙원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다. 레만 호수의 투명한 물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그곳은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최고급 시설을 자랑했다. 하지만 윤서연에게 이곳은 또 다른 형태의 황금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낙원의 풍경 뒤에 숨겨진 비밀 병원이었다. 오미나는 스위스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겼다. 그녀는 서연을 치료 시간에 데려다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쇼핑을 하거나 빌라의 스파를 즐기는 데 썼다. 그녀에게 서연은 이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정신까지 망가져버린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보고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서연이 참여하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그녀의 수술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빌라 측은 최 이사가 보낸 막대한 자금 덕분에 그녀를 VVIP로 대우했고 매일 아침 극비리의 그녀를 알레만 박사의 개인 클리닉으로 이송했다. 오민에게는 그것이 최첨단 뇌파 자극 치료이며 환자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심 많은 미나조차도 스위스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맹신과 자신의 안이함 때문에 그 거짓말을 완전히 믿어버렸다. 수술 전 며칠 동안 서연은 알레만 박사에게 수많은 검사를 받았다. 박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빛났다. 그는 서연의 손상된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윤 여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저에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느니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알레만 박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이 강인한 여성이 가진 불굴의 의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수술 당일, 서연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다. 마치 기운이 서서히 퍼지면서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빛을 찾고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술은 무려 10시간이 넘게 계속되었다. 알레만 박사와 그의 팀은 초정밀 현미경을 통해 끊어진 시신경 가닥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작업을 수행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두꺼운 붕대로 감싸여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희미한 통증과 함께 희망이라는 낯선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클리닉의 비밀 병실에 머물며 회복에 집중했다. 오미나는 그녀가 특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알레만 박사가 직접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다. 윤 여사, 이제 붕대를 풀 시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신경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한 겹, 또 한 겹. 그녀를 감싸고 있던 인공의 어둠이 거쳐나갔다. 마지막 붕대가 풀리는 순간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익숙한 어둠뿐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희미한 빛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흐릿한 안개 같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천장의 희미한 얼룩이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본다는 감각을 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커튼의 무늬,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잔. 세상의 모든 사물이 경이로운 기적처럼 그녀의 눈에 담겼다. 알레만 박사가 조심스럽게 손거울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보이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년의 시간 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자신의 모습. 뺨은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두 눈은 예전과 달랐다. 그 눈 속에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어둠을 뚫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 두 눈으로 나를 배신한 자들의 파멸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 두 손으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기쁨의 순간은 짧았다. 그녀는 즉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오미나와 강지우는 절대로. 그녀의 회복된 시력은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터뜨릴 비장의 무기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먼 여자 행세를 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시 눈먼 사람이 되는 법을 연습했다. 일부러 초점을 흐리고 물건을 잡을 때 더듬거리고 걸을 때 미세하게 비틀거렸다. 예민했던 청각과 촉각에 의지해 행동하는 법을 의식적으로 재현했다. 그것은 빛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해냈다. 빌라로 돌아온 날, 오미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치료는 좀 어땠어요? 사모님 얼굴이 더 헬스케진 것 같은데. 서연은 이제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과 조롱의 미소. 예전에는 목소리로만 느꼈던 그 감정을 눈으로 확인하자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그녀는 오미나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에는 방 안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오미나의 명품 가방, 그리고 침대 옆 탁상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그 날짜는 강지훈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날이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둠 속에서의 오랜 기다림은 끝났다. 그녀는 이제 빛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다만 적들은 그녀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들의 그 오만한 착각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무덤이 될 터였다. 서울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윤서연은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 펼쳐질 치밀한 복수극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이자 그리고 심판관이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예상대로 강지훈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은 서연을 맞이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그는 서연을 품에 안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은 그의 등 뒤로 오미나와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예전이었다면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연기에 맞춰 가냘프게 그의 품에 기댔다. 보고 싶었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예전에는 소리와 감촉으로만 존재했던 공간이 이제는 선명한 형태와 색깔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치장된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먼지와 균열, 그리고 배신의 흔적들을. 그날 밤부터 서연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한 환자였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암살자가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어섰고 어둠은 그녀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서재였다. 그곳은 그의 왕국이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스위스로 떠나기 전 최 이사에게 부탁해 손에 넣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녀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책상 밑, 벽에 걸린 유화 뒤편, 그리고 지훈이 가장 아끼는 골프 트로피 받침 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곳에 그녀의 눈과 귀가 심어졌다. 그녀는 심지어 지훈이 매일 사용하는 만년필 뚜껑에도 미세한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모든 과정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동안 서연은 녹음된 파일들을 들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지훈과 오미나의 음란한 대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역겨운 농담들을 들으며 분노를 씹어삼켰다. 그들은 그녀를 돈 나오는 기계, 걸리적거리는 짐짝이라 부르며 마음껏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과 미나가 그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술에 취해 들어와 서재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서연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그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의 손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서재 벽에 숨겨진 금고의 열쇠였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강지훈이라는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하고 과시욕이 넘치는 남자였다. 비밀번호는 분명 자신과 관련된 숫자일 터. 그녀는 그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사장자리에 올랐던 날짜를 조합해 몇 번 시도했다.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철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저 USB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서연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훈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킹 JH, 빅토리 지훈, The Master.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문득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떠올렸다. 1101. 언제나 최고.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그의 유치한 욕망이 담긴 숫자. 그녀는 The One and One을 입력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암호가 풀리며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회계장부 조작 파일,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YSY 사고 처리라는 이름의 폴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사설 흥신소와의 계약서, 그리고 차량 정비 보고서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열어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고 후 며칠 전 그녀의 차를 정비했던 한 정비소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을 가한 흔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훈이 정비색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시력을 잃은 것은 그에게는 차선책이었을 뿐. 그는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악마였다.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파일을 자신의 비상용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다음 단계는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최이색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오민에게 말했다. 오래된 책들이나 옷들을 좀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미나 씨가 좀 도와줄래요? 오미나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차피 집안에만 있는 것이 지루했던 터라 마지못해 승낙했다. 서연은 여러 개의 상자들 중 낡은 백과사전 세트가 담긴 상자 하나를 골랐다. 그녀는 그 책의 두꺼운 표지 안쪽에 증거가 담긴 USB와 하드 드라이브를 숨겨두었다. 최 이사가 미리 알려준 자선단체의 주소로 택배가 발송되었다. 물론 그 자선단체는 최 이사가 급조한 위장단체였다. 며칠 후 최 이사로부터 암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한 책 잘 받았다. 내용은 아주 흥미롭군.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하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2년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어둠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적들의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광현 이사로부터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했다는 신호를 받은 그날부터 윤서연의 저택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군대를 움직여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강지훈이 쌓아 올린 돈의 성벽, 즉 회사의 주가와 그의 자금줄이었다. 최 이사는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 한 명에게 접근했다.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젊고 야심 있는 기자 김민준,
최 이사는 그에게 결정적인 증거는 숨긴 채 강지훈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만을 흘렸다. 며칠 후 한 유력 경제지의 유성그룹 회계 부정 의혹,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심각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회사의 구체적인 비자금 계좌나 횡령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미나가 무심코 켜놓은 TV의 경제 뉴스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의 하락 신호음은 그녀에게는 승리를 알리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화면 속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강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전부 음해라고 우리 법무팀에서 즉각 대응할 거요. 지훈은 카메라를 향해 고함을 쳤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그의 아킬레스건에 명중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거의 동시에 익명의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제보 내용은 강지훈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고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제보에 첨부된 자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금융감독원도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유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을 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유성그룹 본사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이딴 짓을 벌인 거야?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에서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고함치며 통화를 했다. 서연은 이미 서재 곳곳에 설치해둔 녹음 장치를 통해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차잔의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내 정보를 빼내서 언론이랑 금감원에 넘긴 놈. 반드시 차잔에서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의 화살은 결코 서연에게는 향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눈먼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외부의 공격과 함께 내부를 흔들기 위한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최 이사는 과거 지훈에게 밉보여 쫓겨났던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최 이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저 강지훈의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몇 가지 확실한 증거만을 제시하며 곧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암시했다. 윤서연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힘을 합쳐 그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최 이사의 편에 섰다. 며칠 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강지훈은 그야말로 사면촉에 몰렸다. 이전까지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이사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사의 주가 방어 대책은 무엇이 표시오? 지훈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의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심리전에도 불을 붙였다. 그녀는 최 이사를 통해 대포폰 하나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전화로 지훈의 최측근이자 회사의 재물을 총괄하던 박상무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 사장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제출할 자료에는 이미 당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다. 혼자 죽지 마라. 짧은 문자 메시지는 박상무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그는 지훈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이 위기에 몰리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상무는 지훈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남몰래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제국은 안팎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내부 직원들은 동요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오민에게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의 의심은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 있었다. 내 짓이지 아니면 박상무, 그것도 아니면 김 이사 대체 누구야.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충성을 바치던 부하들조차 그의 광기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효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집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 오미나의 짜증 섞인 한숨, 그리고 저택을 감싼 무거운 패배의 공기를 느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거대한 그물은 이미 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그물을 끌어당겨 허우적거리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수면 위로 건져 올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제 그림자마저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배신자를 색출한다며 죄 없는 직원들을 닥달했고 밤에는 저택에 돌아와 술에 의지해 괴로움을 달랬다. 그의 무너진 모습은 오민에게도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그의 성공과 부였지 실패자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오미나가 새로 구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는 갑자기 눈을 번뜩였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사준 게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거요. 당신이 지난달에 준 법인카드로 산 거예요. 그새 잊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한번 의심의 싹을 틔운 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법인카드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인데 명품 쇼핑이나 할 정신이 있어? 아니면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건가? 낌새를 채고 갈아탈 배를 찾고 있는 거냐고. 그의 폭언에 미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2년 동안 저 눈먼 여자 뒤치다꺼리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때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서로를 핥히는 가시돋친 칼날이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지훈은 회사의 기밀이 새어나간 것이 미나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몰아붙였고 미나는 모든 것이 지훈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맞받아쳤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탐욕으로 맺어진 것이었기에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렸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방에서 설치해둔 녹음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균열에 기름을 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연극의 다음 막을 준비했다. 며칠 후 서연은 오미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화장대에 놓인 보석함에서 작은 사파이어 귀걸이 한쪽을 몰래 감췄다.
그것은 지훈이 그들의 관계 초기에 선물했던 미나가 유난히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귀걸이를 지훈이 최근 비밀리에 금융 브로커를 만날 때 입고 갔던 코트 주머니에 슬며시 넣어두었다. 예상대로 며칠 뒤 미나는 없어진 귀걸이를 찾으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내 귀걸이 못 봤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그녀는 짜증을 내며 하인들을 닥달했다. 바로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은 외출 준비를 하다 코트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거실에 있는 미나에게 다가가 귀걸이를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왜 내 코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당신, 내 뒤를 캔 거야. 내가 누굴 만나는지 감시라도 한 거냐고. 미나는 당황했다. 그게 왜 거기서? 전 몰라요.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뒷조사를 했다는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서연의 다음 계획은 더욱 대담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미나가 혼자 있을 시간을 노렸다. 미나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며칠 전 지훈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이 흘러나왔다. 어쩔 수 없지. 오미나, 그 애한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수밖에. 어차피 단순한 간병인이었으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으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야. 꼬리는 잘라내야지.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된 지훈의 목소리는 미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화가 끊기고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자신을 버릴 생각이었다. 자신을 모든 죄를 뒤집어쓸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미나는 서재로 쳐들어가 술에 취해 있던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날 버릴 생각이었어. 이 개자식,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날 꼬리 자르듯 버리겠다고. 그녀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지훈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래,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럼 너랑 같이 죽으란 말이냐. 넌 처음부터 내 돈만 보고 접근한 거잖아. 그는 미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그들의 관계는 거래였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공범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적일 뿐이었다. 싸움의 끝에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봤고, 하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이 윤서연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날 이후 미나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 몰래 자신의 짐을 챙기고 그동안 모아둔 귀금속과 현금을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을 보호할 무기로 쓰기 위해서였다. 서희, 여는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대로 두 마리의 뱀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재에서 나는 격렬한 다툼 소리를 들었다. 내 서랍에 손댔어. 이 도둑년 같은 게. 지훈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 역시 지지 않고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내 통장에서 돈 빼갔잖아.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당신 비자금.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들의 싸움은 파국의 서곡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가장 견고해 보였던 적의 성벽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심판의 날을,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광현 이사와 뜻을 함께하는 주주들의 요구로 유성그룹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소집 명분은 현 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및 회사의 미래 전략 재검토. 강지훈은 이사회의 반란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반대파를 완전히 숙청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는 여전히 윤서연이라는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그녀는 스위스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더욱더 깊은 자폐의 늪에 빠진 살아있는 유령일 뿐이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정신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법적 권한을 박탈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회의가 열리는 유성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지훈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샤넬 정장을 차려입은 오미나가 바싹 붙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다. 누가 보아도 이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반대파 이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강지훈은 의장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현재의 위기가 모두 외부의 음해와 내부의 동요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죠. 강지훈이 유성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최광현 이사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강지훈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여보, 당신은 지금 안정이 필요해. 최 이사, 당장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 그는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다. 그의 히스테리에도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이사의 손짓에 따라 회의장 가장 상석, 강지훈의 바로 맞은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괜찮아요. 여보,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서연이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선 것이다. 그녀는 두 다리로 굳건히 바닥을 딛고 섰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에서 선글라스를 벗었다. 가려져 있던 그녀의 두 눈이 드러나는 순간 강지훈과 오민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초점 없는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 두 눈은 얼음처럼 차가운 빛을 뿜어내며 정확하게 두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도. 강지훈 씨, 그리고
오미나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사이 최 이사가 회의장의 조명을 낮추고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복잡한 회계장부와 해외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마치 과거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부터 지난 2년간 유성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강지훈 사장이 회사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며 지훈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두 번째 화면에는 서연의 저택 서재와 침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서연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훈과 미나는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서연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저 눈먼 년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건데. 오미나는 얼굴을 감싸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미쳤어.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스크린에는 YSY 사고 처리라는 폴더의 내용이 나타났다. 흥신소와의 계약서,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절단된 차량의 사진, 그리고 강지훈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정비사와 흥신소 소장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당신은 단순히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강지훈.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은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범죄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이제 구제불능의 살인 미수범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최 이사가 회의 시작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강지훈과 오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오민아 씨,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 위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지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고 미나는 실신한 듯 축 늘어졌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비췄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윤서연은 홀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희열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차갑고도 엄숙한 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왕국의 옥좌에 2년 만에 비로소 진짜 주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강지훈과 오미나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에도 회의장은 한동안 깊은 충격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남은 이사들을 향해 2년 전보다 더욱 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성그룹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겁에 질려있던 이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여인이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옥 같은 어둠을 뚫고 돌아온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지닌 진정한 지도자였다. 그날 윤서연은 만장일치로 유성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했다. 몇 달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지훈과 오민하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의 발악은 오히려 재판부에 분노를 샀고 결국 두 사람은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무거웠다. 서연은 법정에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교도소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회장으로 복귀한 서연은 무서운 속도로 그룹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최광현 이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강지훈이 심어놓았던 무능한 아첨꾼들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내쫓았던 실력 있는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의 지휘 아래 새로운 활기로 넘쳐 흘렀다. 그녀는 강지훈이 버려놓았던 부실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신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시장에 새로운 신뢰를 심어주었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 그 저택을 팔아버렸다.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과거에 묻어버리고 싶었다. 대신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소박하지만 전망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서연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안도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빛의